자, 회계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TAT 2급에서 출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질적 특성에 관한 건 TAT 2급에도 계속 나옵니다. 회계의 질적 특성은 TAT 2급에서도 나올 테니까 하나 한번 골라 잡아서 풀어보겠습니다. 16번 한번 풀어볼까요? 16번. 여러분 340페이지 16번 한번 보실까요? 우리 FAT 1급 이론도 회계의 질적 특성 자주 나오잖아요. TAT 2급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회사가 회계 정책을 선택하는데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회계 정책을 선택하는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회계 정보가. 다음에 2번.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신뢰성이 있는 정보이다.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신뢰성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죠. 예.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이 예피적이잖아요. 예피적 기억나시죠?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겁니다. 3번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목적 적합성은 낮아진다. 그렇죠. 역사적 원가는 과거에 거래가 있었던 그 취득 원가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용어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적 원가라는 말은 취득 원가라고 생각하면 거의 같은 말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 원가는 과거에 그런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신뢰성이 좋아요. 하지만 취득 원가를 가지고 나중에 기말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 목적 적합성에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형자산 재평가도 하고 또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3번 맞는 거고요. 4번. 재무제표는 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16번은 3번이 옳지 않은 거였다.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서도 뭐 유사한 문제들이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1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재평가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343쪽입니다. 네, 우리가 그 유형자산 쪽에서 추가된 내용으로서 이 재평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유형자산에서 좀 추가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공부를 했었는데, 예, 그 보기에 그런 게 눈에 띄어가지고, 네, 16번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1번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맞죠? 재평가 모형은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을 빼주는 거죠. 1번 맞습니다. 2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고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2번이 옳지 않네요. 우리가 바로 어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회계의 변경에서
회계의 변경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나누었죠. 정책의 변경의 사례를 두 가지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과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매입단가 결정 방법은 정책의 변경 사례였고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것이 감가상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추정의 변경이었어요. 감가상각 방법이라든가 내용 연수라든가 잔존가치의 판단이라든가 이게 다 그 추정의 변경이죠. 그러니 3번이 틀렸죠. 예, 방법은 정책의 변경이고 잔존가치는 추정이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정률법과 연수합계법 이것은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 감소하는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 중에 정률법, 연수합계법 두 개를 괄호쳐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체감잔액법이라고 했어요. 교재에서 보면은 체감잔액법이라면은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로축은 아니 세로축은 금액을 의미하고 가로축이 그 기간을 의미한다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봤을 때 첫 해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하고 두 번째에 뚝, 세 번째에는 더 뚝, 네 번째에는 뚝 이렇게 예, 체감잔액법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입니다. 그래서 매년 감소한다. 감가상각 금액이 첫 해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해부터는 뚝뚝뚝 떨어져요. 3번 맞는 거고 4번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부 보조금은 유형자산 취득 시점에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예, 우리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처음에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면은 처음에 수령했을 때는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잡아두었다가 그 돈을 가지고 유형자산을 취득하잖아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는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바꾸는 회계 처리를 하죠.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 차변에 적어가지고 제로로 만들고 대변에 해당 자산 예를 들면 기계장치라면 기계장치 차감 계정을 대변에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산의 취득 원가는 아니죠.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 나시나요? 네,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은 자산의 경우는 취득 시점에 굳이 장부 금액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 취득 금액 자체가 장부 금액이니까.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보조받은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시점에 장부 금액과 취득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 시점에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뭐가 들어가요?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다. 자, 16번 보기에서 우리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회계의 변경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얘기까지 골고루 섞여 있는 이런 문제. 예.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건 2번이었습니다. 17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43쪽에 17번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근데 여기서는 누구의 것을 뭐라고 하냐면 판매자 입장이에요.
자, 1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 시 기말연재 선적이 완료됐습니다. 자, 판매자 입장에서 선적이 완료됐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이제 판매자 것은 아니죠. 답이 1번입니다.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1번. 어? 선적이 아이고. 제가 끝까지 안 읽었네요. 선적 완료만 있고 되지 않은 재고라고. 예, 선적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예, 아직 판매자 겁니다. 예, 선적이 완료되면 매입자 거니까. 예, 제가 문제를 두 번째 줄을 안 읽어버렸어요. 1번. 예. 자, 1번은 재고. 다음에 2번. 기말 이전에 매입자의 매입 의사가 표시된 시성품. 자, 매입자가 매입하겠다고 표시했으면 이건 재고가 아니죠. 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기말연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위탁상품. 수탁자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위탁자 아닌 우리 회사 판매자의, 우리가 판매자니까 재고로 봐야 되고요. 4번. 기말연재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 담보로 제공된 거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당좌 자산과 관련된 문제들 예, 쭉 있는데요. 예,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을 갔어요. 6번 한번 풀어보고 가죠. 344페이지.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손익 계산하는 거 여러분 FAT 1급에도 나옵니다만은 뭐 자료가 좀 3개나 주어진 것 같으니까 자 6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겠느냐 그랬어요. 자 9월 1일 날 24년도 9월 1일 날 1000주를 주당 1300원에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결산일 날 공정가치가 1,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 때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이미 손익에 반영이 됐고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로 고쳐졌습니다. 이제 한 주당 1,500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처분을 이제 이날 하겠네요. 자, 25년 10월 1일 날 처분할 때 우리는 비교해야 될 게 이 결산 때 평가에는 1,500원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주식회사 정상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원에 매각했습니다. 자, 1,500원으로 평가해 놓은 주식을 1,000원에 매각했으면 한 주당 500원 손실입니다. 1000주니까 50만 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처분 손실 50만 원이다. 예, 단기 매매 증권은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 뭐 제가 한번 이렇게 문제를 고쳐 볼게요. 여기를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문제를 한번 살짝 바꿔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똑같고 예,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처분 손익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자, 아까 읽어봤으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실 거고 계산을 가장 빨리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문제가 나왔잖아요. 자, 9월 1일 날 처음에 취득한 금액과 마지막에 처분한 금액을 바로 비교하면 됩니다. 중간에 평가한 건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뭘 구할 때요? 처분 손익을 구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중간에 평가한 것은 자산의 증가로는 보지만 그 평가 손익을 당기에 24년도 손익으로 안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할 때 한꺼번에 손익을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손익을 안 봤어요. 이 평가할 때.
한꺼번에 인식한다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최초의 금액과 마지막 처분한 금액으로 바로 계산을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문제를 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얼마에 샀고 마지막에 처분을 얼마에 했느냐. 즉 중간에 결산 때 평가했다는 것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주당 300원씩 손해를 봤죠. 그래서 처분 손실 30만 원. 매도가능증권이면 이렇게 돼요. 단기매매증권이면 처분 손실이 50만 원. 왜 20만 원이 차이 날까요? 단기매매증권은 24년 결산 때 한 주당 200원씩 손익에 반영을 했어요. 작년에 한 주당 200원씩 1000주니까 20만 원. 전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분할 때는 이익을 반영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손실을 이렇게 계산하니까 50만 원 손실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하든 이 단기매매증권 분류를 하든 최종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금 2년 정도 지났잖아요. 2년 전체 거를 가지고 그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같아요. 예, 전체 걸 가지고 계산하면.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이게 분산시켜 가지고 평가이익, 처분이익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매도하는 증권은 평가 때는 이익을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손실을? 안 해요. 평가 때는. 자본의 유보를 시켰다가 처분할 때 한꺼번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매도하는 경권의 경우는 이때 이익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손실을 30만 원만 인식하게 돼요. 이렇게 입항한다.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답 계산하는 데 좋습니다. 자, 이제 재고자산 문제. 새로운 거는 별로 골라봅시다. 뭐 다 FAT 1급 수준의 문제들이고요. 투자자산에서 우리가 투자자산에서 매도가능증권 문제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런 거. 3번 한번 해봅시다. 3번. 그 346페이지에. 자, 3번을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공의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한 금액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아까 문제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24년 8월 10일 매도가능증권 5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취득했습니다. 네, 한 주당 7,000원에 500주니까요. 7호 35, 350만 원을 취득했군요. 그 다음에 24년 12월 31일 날 매도가능증권을 한 주당 공정가치 9,000원으로 평가합니다. 네, 그렇게 평가했군요. 그러면 이제 장부에는 일단 9,000원으로 돼 있어요. 네. 25년 7월 1일 날 매도가능증권 500주니까 전부죠. 한 주당 6,000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밑에 분계에서 여러분이 7,000원에 사가지고 마지막 6,000원에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했기 때문에 한 주당 1,000원씩 손해받는 거 500주니까 50만 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나와 있는 것을 일단 답에서 찾아보면 돼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처분 손실. 네,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네. 자, 일단 가번 아니면 라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가번과 라번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있으니까요. 자, 50만 원도 맞아요. 자, 그러면 대변의 금액이 매도가능증권인데 자, 우리가 24년 결산 때 한 주당 9,000원으로 이미 자산 잡아놨잖아요. 평가를 해놨잖아요. 9,000원씩 500주면 9, 45. 대변에 가는 매도가능증권이 450만 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아, 라번이다. 자, 이 매도가능증권 처분시 회계 처리가 라번이 맞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 여기에 이 분계의 차변에 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을 왜 처분할 때 이 회계 처리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완전히 아는 겁니다. 자, 24년 12월 30일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할 때 7,000원짜리를 9,000원으로 평가했으니까 한 주당 2,000원이 가격이 올랐죠. 500주니까 5, 20,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24년도에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자본의 증가로 본단 말이에요. 그 자본 증가했던 거를 자본에 가지고 있던 거를 그 유가증권을 매각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자본에서 감소시켜줘야 돼요.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 2, 요 24년 결산 때 분개할 때는 요게 대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증가로 잡혀 있는데 저 유가증권을 이제 팔았잖아요. 처분할 때는 자본 감소를 차변에다 시켜야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100만 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분계가 처분할 때 왜 들어와 있는지 이거는 24년 결산 때 7,000원짜리가 9,000원으로 평가되면서 한 주당 2,000원씩 가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자본의 증가인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으로 대변에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익이라고 해서 손익이 아니에요.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이죠. 그거를 이제 처분했을 때니까 없어져야죠. 그래서 차변에 기록하라. 자, 차변에 현금 300만 원 이해가시죠? 6천원을 500주를 한 주당 6천원에 현금으로 팔았으니까 6, 5, 30, 300만 원. 자, 차변할 게가 300, 100,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까지 해서 450.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자산감소 450. 자, 매도가능증권 처분에 관한 이 회계 처리가 이 회계 처리가 여러분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때는 이걸 다 분석할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자 7,000원짜리를 6,000원에 팔았지 한 주당 1,000원씩 손실 본 거지 곱하기 50 아니 500주 50만 원 손실 본 거 빨리 찾아보면 두 개. 두 개면은 또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얼마짜리인지 9,000원짜리잖아요. 이때 평가했으니까. 500주 9545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이 45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350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일단 라번이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답은 그렇게 찾되 이 전체의 회계 처리도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여기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이 이때 여기에 인식이 되어야 되느냐. 요때 이때 결산한 것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 다음은 이제 유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문제로 또 넘어가 보면요. 아, 무형 자산에서 뭐 새롭게 추가된 거 없었죠, 우리가? 재평가 우리 배웠죠? 16번, 17번, 그리고 손상차손 배웠죠? 18번. 네. 349페이지에 가서요. 349페이지에 우리 추가로 추가된 내용 문제 16, 17, 18번 세 개 다 풀어보겠습니다. 16번
주식에서 한국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를 적용하고 있어요. 토지 재평가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단, 재평가 시점에 토지의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이고 공정가치가 130만 원입니다. 가격이 올랐군요. 예. 자, 이 토지가 지금 평가 시점 이전에 재평가 손실이 있었다는 말은 없으므로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가격이 오른 30만 원을 우리가 뭘로 처리하죠?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해야죠. 그러니까 분계로 말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것을 지금 재평가하는 겁니다. 100만 원짜리가 130만 원 된 거를 그 분계가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차변의 토지 30만 원,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토지 재평가 잉여금 3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죠? 자, 거리의 결합 관계가 뭐예요? 차변의 토지는 자산을 차변에 기록했으니까 자산 증가.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 이거 뭐로 인식해야죠? 재평가 잉여금 자본이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이잖아요? 자본이 대변에 가면 자본 증가입니다. 이러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자본이 증가한다. 맞죠? 예. 얼마 증가했어요? 30만 원. 2번 자산이 증가한다. 맞죠? 얼마 증가했어요? 30만 원. 3번 당기 순이익이 증가한다. 틀렸죠. 여기 당기 순이익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산과 자본만이 증가했으므로. 예. 그다음에 4번 부채는 변동이 없다. 그렇죠.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부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여기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이거 변화가 없다. 당기순이익. 이해되셨죠? 다음 그 밑에 거 이것도 재평가 문제. 주식회사 한국은 다음과 같은 건물에 대해서 25년 12월 31일에 하려고 한다. 자, 취득은 50회 했고요. 취득일이 25년 1월 1일이고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25년 12월 31일 건물의 공정가치는 75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감가상각 및 재평가와 관련하여 25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이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하고 재평가도 해서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감가상각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25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은 1년이 딱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용연수 5년이고 정액법이니까 1년에 1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죠. 1년에 10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 1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 대변에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 이후에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40만 원인 거죠. 그런데 건물의 공정가치가 지금 얼마예요? 75만 원이죠. 자, 장부 금액이 40만 원인데 장부 금액이 지금 감가상각하고 나서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정가치가 75만 원. 35만 원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재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재평가 붕괴하겠습니다. 사변의
이게 건물이죠? 건물 35만 원 증가시킵니다.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이죠? 재평가 잉여금 35만 원 인식합니다. 자본의 증가죠. 자, 감가상각비 10만 원 발생한 것과 이 비용 발생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회계 처리 이렇게 한 거, 이걸 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보면 돼요. 옳은 것은 이랬어요. 예, 옳은 것은 1번 당기 순이익이 25만 원 증가한다. 틀렸죠? 당기 순이익 10만 원 감소합니다.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했으니까. 2번 당기 순이익 35만 원 증가한다. 아니죠. 그다음에 3번 기타 포괄 손익 25만 원 증가한다. 기타 포괄 손익이 재평가 잉여금인데 35만 원입니다. 25만 원이 아니고. 답은 4번에 있네요. 기타 포괄 손익 35만 원 증가한다. 바로 요 분계 때문에. 왜 이런 재평가 분계가 있는지 아셔야죠.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했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지금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요 건물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장부 금액이 기말에 40만 원 됐어요. 40만 원인데 12월 31일 건물의 공정가치 시가가 75만 원이에요. 그럼 재평가 모형인 회사는 어떻게 해요? 저 75만 원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40만 원이 아니라 75만 원으로 이걸 고쳐줘야 돼요. 고치려면은 건물을 35만 원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건물 자산 증가 35만 원 해주면 이제 이거 더해져가지고 7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재평가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대변에 가는 계정과목이 바로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이거죠. 4번. 네, 4번 증가. 그래서 여기 4번 기타 포괄 손익 35만 원 증가 또는 자본 35만 원 증가. 이게 맞는 거다. 당기순이익은 증가가 없고 전부 감소가 있습니다. 10만 원만큼 비용이 10만 원이 발생했으므로 당기순이익으로 만약에 맞는 답이 나오려면 당기순이익 10만 원 감소해야죠. 네, 17번 이해가 되셨겠죠? 네, 그 밑에는 손상차손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손상차손 문제도 FAT 1급과 FAT 1급엔 잘 안 나오죠. TAT 2급에 가끔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토지를 전기 초에 8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했고 전기에 손상 징후가 있고 전기 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각각 5,500과 6천만 원입니다. 단기 말 현재 토지의 회수 가능액이 8,500만 원인 경우 손상차손 환입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네. 1년 지나고 또 한 번 지났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전기 이야기입니다. 전기 초에 이 토지는 8천만 원에 우리가 취득을 했어요. 근데 기말에 전기에 손상 징후가 있어가지고 전기에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각각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 두 가치 중에서 어느 걸 적용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손상 징후가 있어가지고 공정가치하고 사용가치를 조사해 보니까 공정가치는 5,500, 사용가치는 6,000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걸 적용해가지고 평가를 하냐면요. 큰 거를 적용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맥스.
큰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6천만 원으로 평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 말에 손상차손 누계액이 얼마가 발생하냐면요. 8천이 6천으로 됐기 때문에 전기말,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이에요. 이때 손상차손 누계액이 손상차손 누계액,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차감 계정으로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예. 건물의 손상차손 누계액, 토지죠. 토지의 손상차손 누계액입니다. 얼마가 있었어요? 2천만 원 있었죠. 언제? 24년도에 전기에 24년도니까 전기라고 보시고. 그런데 이제 단기말 토지의 회수 가능액이 8,500만 원이다. 회수 가능액이 뭐예요? 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사용 가치는 얘기 안 했으므로 회수 가능액, 공정가치 하나만 알려줬으니까 8,500만 원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올랐으므로 이걸 회복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는 게 손상차손을 환입시켜 주는 거예요. 환입시킬 때 최초의 취득금액을 이 손상차손 환입액은 이 최초의 취득금액 있죠. 최초의 취득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를 이제 지금 손상차손 누계액이 2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 2천만 원만 환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8,500으로 올랐다 그래서 6천이 8,500으로 올랐다 그래서 2,500만 원을 환입할 수는 없어요. 2천만 원 요것만 환입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손상차손 환입액은 2천만 원만 인식해야 된다. 예. 자, 그래서 회수 가능액이 8,500이 되었어도 그냥 최초에 8천만 원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8천만 원으로 손상차손 환입액을 2천만 원을 제거하면은 다시 8천이 되는 거예요. 토지의 잔고 금액은. 그래서 아까 손상차손 누계액이 2천만 원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환입도 2천만 원만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말씀드린 최초의 잔고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손상차손 환입을 시켜가지고 장부 금액이 최초의 취득 금액보다 더 커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손상차손 누계액 그 한도 내에서만 환입을 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네, 요런 16, 17, 18번 문제가 이제 TAT 2급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대평가 문제 또 하나 풀어볼까요? 20번. 다음 페이지 20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공이 24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토지의 재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는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손익을 물어본 거예요. 자, 주식회사 한공은 24년에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200만 원에 취득했으며 매 보고 기간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24년 말과 25년 말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220만 원과 180만 원으로 변동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기말내마다 재평가를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질문한 것은 25년도의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24년도에 평가를 했겠죠. 200만 원에 산 토지를 220으로 평가했으므로 24년도에
재평가 잉여금이 자본이잖아요.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 있었어요? 20만 원 있죠, 이제. 24년도에. 그 상태에서 25년도에 또 평가했겠죠?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180이 됐죠. 지금 장부 금액이 220인데 220이 18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40만 원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재평가 손실을 40만 원으로 인식하면 안 되죠.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제거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차변에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 제거하고 모자라는 20만 원만 재평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 손실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니까 재평가 손실 20만 원 1번이 답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전년도 재평가 잉여금 20만 원 있었다 하는 거. 예. 그걸 아시고 25년도에 180만 원으로 이 토지를 재평가할 때 가격 하락분 40만 원이 전부 재평가 손실이 아니라 전기 말에 처리했던 인식했던 재평가 잉여금을 차변에 기록해 주고 모자라는 20만 원만 재평가 손실로 손익에 반영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어제 우리가 그 재평가 모형에서 그 주 1, 주 2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2차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재평가 문제가 뭐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뭐,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재평가, 이제. 정부 보조금 문제 하나 풀어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31번. 여러분 그 351페이지. 우리 정부 보조금에 관한 문제 TAT 2급에 추가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환 의무가 없는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은 관련 자산 취득 시 그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죠. 자산 계정이 아니죠. 1번이 틀렸습니다. 그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죠. 정부 보조금은. 가산 계정은 반대로 말하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나머지 맞는 문제 읽어볼게요. 상환 의무가 없는 자산 관련 정보 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금액과 상계한다. 맞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상각할 때 차변의 정부 보조금 대변이 감가상각 B였죠. 감가상각 B에서 빼주는 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3번 상환 의무가 없는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 손익에 반영한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으로 정부 보조금 수익으로 그냥 바로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죠. 수익 관련 보조금 얘기였습니다. 다음 4번 상환 의무가 없는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정 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1번에서 옳지 않은 걸 우리가 찾았어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32번도 정부 보조금 문제이기 때문에 32번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